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는 뭐 재테크 유튜브지만 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수시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정세, 국제 정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늘은 안락사,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안락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안락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유럽에서는 뭐 보편화되어 있나,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안락사에 대한 이 국민의 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적건 맞건 엄청난 병으로 고통을 안고 있어. 그죠? 뭐 도저히 이거는 사는 게 괴로운 거야. 그런 분들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편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자살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건 뭐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안락사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높긴 높아요. 자,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부인과 동반 안락사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주제를 다뤄보는 거예요. 자, 이 오래전에 총리를 하신 분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판 아르흐트, 네덜란드 총리가 부인하고 한 70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93세 정도. 그죠? 이제 살 만큼 사신 거죠. 그죠? 살 만큼 사셨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죠. 그죠?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선택해서 같이 손을 잡고 안락사로 임종을 하셨다라는 이 뉴스예요. 자,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0일자로 보도를 했어요. 자, 이 두 분의 나이는 93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예요. 자, 93세의 부부가 70년 해로를 마치고 안락사를 하신 거예요. 자, 유럽이라는 나라는 우리와는 많이 틀려요.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죽는 것도 존엄하게 죽어야 된다. 존엄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철학이 딱 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판 아르흐트 전 총리가 생전에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죠? 루소가 이 자유주의 사상을 이 철학을 이 서구에 정착시킨 철학자잖아요. 자, 그런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권리포럼 연구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권리포럼 연구소도 지난주 판 아르트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존크만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방송에 나와 판 아르트 부부가 매우 아팠으며,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아팠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아팠고 서로가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실 자녀도 있었겠지만 요즘 자녀가 부모님이 아픈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자녀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프면. 그죠? 아프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임종을 할 바에는, 그죠?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1977년부터 82년 한 5년 정도 총리를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몇 살에 쓰러진 거죠. 그대로 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고생을 하면서 이거 사는 게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동반 안락사를 하셨고, 자, 이 총리분은 70년간 함께 산 동갑내기 아내를
항상 내 여인이라고 부르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이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동반 안락사, 그죠? 부부가 같이 안락사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뭐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죠?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라는 거야. 부부가 같이 안락사하는 게 증가세다.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처음 동반 안락사 사례가 보고된 게 2020년에 26명, 13쌍이 동반자와 함께 세상을 마감했으며, 자, 이듬해 2021년에는 16쌍, 그리고 2022년에는 29쌍,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자, 202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총 8,720명이야. 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자연사 하는 것보다는 자연사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많은 분들이 안락사를 보편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네덜란드는 이 안락사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된 나라예요. 법으로 합법화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매년 1천여 명의 안락사를 돕는 네덜란드 안락사 전문센터 대변인 스바르트는 동반 안락사 요청의 경우에는 각각의 안락사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락사는 엄격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둘이 같이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면 더욱 엄격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스바르트 대변인은 동반 안락사 요청이 늘고 있으며 늘고 있지만 여전히 드물다. 두 사람이 동시에 치료에 대한 가망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함께 안락사를 원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두 분이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한 분은 또 아프지만 좀 살 여력이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동반 안락사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한 게 네덜란드. 그죠?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치료에 가망이 없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 등 6가지 조건이 되면은 안락사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나라하고 벨기에는 합법화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합법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락사를 하러 스위스로 많이 가잖아요. 스위스에 갈 때는 자기가 약을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투입할 수 없으면 스위스 가서 안락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미국의 몇몇 주. 자, 이런 나라들이 이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 있다. 법으로 허용된 거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자, 2000년 11월 28일. 그러니까 이 안락사가 최초로 된 게 2000년 11월 28일이네. 그죠?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네덜란드가 통과시켰다. 스위스,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지만 법으로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은 네덜란드이다라는 거죠. 자, 안락사의 허용 조건은 이 3가지를 달았어요. 첫 번째,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 두 번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다. 세 번째,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돼. 당연한 거죠, 그죠? 정신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안락사를 하겠다, 내가 안락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정신 착란일 수 있으니까.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정 이전에도 판례를 통해서 엄격하게 요건하에 허용을 했어요.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의 안락사에 관해서는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미 이거 96년에 통과가 됐네요. 이미 2,500건의 안락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 통과되기 전에 판례로 허용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묵인해온 안락사를 사실상 합법화했다라는 거죠. 이제 각 나라의 안락사를 한번 보시죠. 각 나라에 다 어떤 적용을 하고 있나. 자, 벨기에는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허용한 첫 번째 국가로서 환자가 정신력이 완전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원한다면 중병의 환자에게 치명적 주사를 약속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의사, 법률가, 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통제위원회는 안락사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해야 된다. 자, 몇 달 뒤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유사한 법률로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뒤를 따라서 벨기에도 법으로 합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중병의 환자, 그죠? 중병의 환자. 자, 스위스는 이 합법화는 안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나 국가가 자살을 위한 안락사를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이게 그러니까 안락사할 때 이 약을 의사가 투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뭘 누르면 약이 투입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살이죠. 그죠?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자살이라는 얘기야. 법으로는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야. 자, 법에 따르면 어떤 누가 이기적인 이유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돕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기적 이유라고 비난받을 일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살을 하는데 이 옆에 의사가 조력을 하는 거잖아요. 약을 갖다 주는 거니까. 그죠? 약을 갖다 주는 거니까 조력을 하는 건데, 자기가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건 허용하겠다. 그래서 스위스 병원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는 불치한 자에게 죽을 수 있는 양의 약을 처방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로 보니까 비용이 사실 안락사하는데 비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죠? 중요하진 않은데, 그 병원 비용만 지금 비용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자,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불치 환자를 죽게 해도 됩니다. 이건 거의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불치 환자.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이제 안 해주는 그런 정도 같아요. 그러나 그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종식시켜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제 안락사는 안 된다라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즉, 환자는 자신의 소원에 따라 비록 그의 죽음이 약을 통하여 아마도 촉진된다 할지라도 고통을 멈추는 약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 약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약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의사는 인공호흡과 같은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멈춰도 된다. 연명치료 거부하면 이제 이거 호흡기를 뗄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에서도 의사들은 중병 환자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통증약의 높은 양을 처방해도 됩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몰핀이라고 그러나요? 마약 같은 거죠. 그걸 많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편안하게 이제 고통을 없애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닌가 봐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도 특정한 조건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출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니다. 그냥 아주 소극적인 안락사. 그죠? 자, 반면에, 그리스, 폴란드 이런 나라는, 그리스 정교회가 매우 강한 나라죠. 그죠? 자, 그리스에서는 안락사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너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카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카톨릭의 폴란드도 안락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징역. 그죠? 자, 이런 나라들은 안락사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환자의 뜻에 따라, 이게 이제 판례가 있었어요. 그 전에.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시행했다. 옛날엔 그것도 안 됐나 봐요. 그죠? 요즘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혼수 상태로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보통 이제 자식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연명 치료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는 거로 가잖아요. 그런 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소극적 안락사, 연명치료 거부하는 정도다. 예를 들어 스위스처럼 적극적인 조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현행법은 뭐냐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의료. 그러니까 호스피스에 있을 때 그 몰핀 주사를 주는 거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대법원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이죠, 추정.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환자가 못하니까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그러면서 이게 2016년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까 2018년에부터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로 생겼죠. 자, 우리나라도 이 안락사에 대한 그 여론조사하면 한 76%의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안락사를 찬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 30.8%, 존엄사하겠다 26%, 고통을 경감하겠다 20%, 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의료비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인권 보호에 대해 위배되지 않음, 뭐 이런 거를 이제 찬성을 하겠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생명 존중, 그죠? 생명 존중, 그리고 자기 결정권 침해, 그리고 악용의 의미.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재산 문제로 또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죠? 생자는 필멸이에요. 그냥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돌아갈 때 죽을 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칠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